예, 오늘 해치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치펀드는 사모펀드예요. 근데 이제 뮤추얼 펀드랑 비슷하게도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대신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펀드죠. 어, 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치펀드는 미국 그 증권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치펀드가 생겼는데 어, 규제를 받지 않아서 이제 뭐 최근에 그 문제가 되는 좀 사건들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부유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서 대신 관리를 해주는데 보호 예수 조항이라고 그래서 바로 돈을 못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돈을 묶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수수료라고 그래서 미리 그 약정한 수익률 이상을 내게 되면 아주 그 높은 인센티브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치펀드 펀드 매니저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시장 중립적 마켓 뉴트럴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해지를 취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LTCM이라고 이것도 이제 과거에 유명한 해치 펀드고 여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마이런 숄츠도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 러시아 부도 위기 때 1998년인가요? 그때 이것도 같이 망하죠. 그러니까 이 펀드도 시장 중립적 포지션을 취했지만 이렇게 블랙 스완 이벤트처럼 큰 사건이 터지면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도에 5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이 해치펀드가 이제 해치펀드로 들어가는 돈이 이제 그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90년대 초에 그 퀀텀 펀드,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퀀텀 펀드가 영국 중앙은행과 싸움에서 그 외환 시장에서 중앙은행을 상대로 이제 어, 어, 그, 이제 영국이 외환 위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헤지펀드와 싸움에서 헤지펀드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2017년도 기준으로는 4조 달러가 될 만큼 이 헤지펀드로 돈이 엄청 몰리게 됩니다. 근데 2017년에 이렇게 4조 달러 가까이 증가하는 데에는 소위 그 Funds of Fund라는 재간접 투자 펀드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헤지펀드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헤지펀드를 포트폴리오처럼 모아서 만든 펀드예요. 그게 Funds of Fund 또는 재간접 투자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펀드들 위주로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뮤추얼 펀드와 좀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 뮤추얼 펀드는 공개를 하는데 반해서 헤지 펀드는 투자자에게만 정보 제공을 하고 투자자의 제한이 없는데 반해서 헤지 펀드는 100인 이하 미국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 백인이 소수라고 그래서 헤지펀드가 돈이 얼마 안 모이는 게 아니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고액을 다 내는 거죠. 보통 뮤추얼 펀드는 공매 레버리지 사용에도 제한이 있고 파생 상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만 헤지펀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동성도 유사시에 요구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년 동안 락업 기간이 있어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못 빼게 되어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수수료가 뭐 상대적으로 작죠. 자산의 일정 비율만 수수료를 내는데 반해서 헤지 펀드는 그런 수수료도 있지만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수익률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 20% 이상 수익률을 내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한 20%를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를 매니저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젊은 친구들 중에 굉장히 그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인센티브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모펀드랑은 어떻게 다르냐? 프라이빗 에쿼티도 사모고 헤지 펀드도 사모인데 비슷한 점은 둘 다 레버리지 투자를 애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헤지 펀드는 통상 유동성이 좀 높은 자산,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분산 투자하는 데 반해서 그리고 투자 전략도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식의 투자를 헤지펀드는 하는데 반해서 사모펀드는 주로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 참여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러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식의 구조다. 그래서 바이아웃, 메자닌, 부실채권 투자 이런 것들은 다 사모펀드에서 투자하는 거고 헤지펀드는 이런 식의 투자는 안 하죠. 그러면 헤지펀드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느냐? 여기 지금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환증권에 해지된 식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공매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흥시장만 골라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중립형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 아비트라지라고 해서 사건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헤지펀드는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디렉셔널 방향적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고 디렉셔널 스트래티지.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좀 다른 섹터보다 성과가 좋아 보이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비방향적 전략은 non-directional strategy인데 이런 경우 이제 아비트라지 형태, 시장 중립 형태의 투자를 병행을 하겠죠. 또 헤지펀드는 통계적인 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비트라지 거래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무위험이 아니라 위험이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 아비트라지를 활용을 한다는 의미죠. 그 과정에서 pairs trading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 또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산 중에 상대적으로 비싼 거 사고 싼 거 팔고 하는 식의 매매를 하는 게 이제 페어스 트레이딩이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과거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투자를 하는 이런 거래도 헤지펀드에서 애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 전략 중에 이제 시장 중립 전략과 집중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글자 그대로 시장을 중립화시키는 거고, 집중은 시장 노출과 같은 위험은 해치시켜서 없애면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 먼저 이제 이 포터블 알파도 일종의 그 헤지 펀드에서 애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포터블 알파를 설명하면서 이 시장 중립과 집중 전략 얘기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CAPM이라는 게 맞다면 CAPM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파마 프렌치 형태의 그 멀티 팩터 모형을 가정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편의성 때문에 만약에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 맞다 그러면 CAPM이라고 하는 건 모든 위험 자산은 요 시큐리티 증권 시장선이라고 그러나요? 시큐리티 마켓 라인 상에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알파라고 하면은 이 밖에도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요 길이를 이걸 이제 젠슨스 알파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이것이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면은 어떤 수익률이 있을 때 이 경우는 이제 CAPM으로 표현된 그 수익률과 다른 수익률이 형성될 때 그 차이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효율적이면 알파는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알파 값이 이렇게 제로가 아닌 경우,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알파 값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이건 고평가, 저평가된 건데, 네. 이렇게 알파가 0이 아니면 이제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평가된 주식 A를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알파 A라는 게 지금 있는 거죠. 저평가니까는 앞으로 쭉 이렇게 되면 알파가 하여튼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 알파 값이 이게 수익률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할 때마다 헷갈려요. 아무튼 저평가된 주식 A를 찾았다 그러면 이 알파 값은 제로가 아닙니다. 그럴 때 내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라는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위험 자산은 그 베타 계수의 CAPM이 맞다고 하면 이 시장 베타 계수에 따라서 이걸 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이 A 주식도 그 수익률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위험을 없애자는 것이 일종의 시장 중립 포지션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베타 계수만큼 A를 저평가됐으니까 사겠죠. 매입을 하고 이 베타 계수만큼 시장과 같이 움직이니까 그 시장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베타 계수만큼의 지수 선물을 매도해서 시장 노출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건 간에, 그러니까 시장 중립 포지션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A 주식을 사갖고 있으면 A라는 주식에 대해서 집중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증권 선정을 하는 것과 자산 배분하는 것을 분리하고 싶을 때 이 알파가 0이 아닌 그런 위험 자산을 발견을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자산에 투자는 하고 싶고, 이 알파가 0이 아닌 그런 위험 자산은 전망이 좋은 자산과 상관없는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형태로 이 베타, 이 A라는 위험 자산의 시장 CAPM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이 베타 위험은 우리가 제거를 하고, 그래서 그 체계적인 위험을 해지를 해서 뭐 지수 선물 같은 거를 매도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요 저평가된 위험 자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전망 좋은 섹터에 지수 연동 뮤추얼 펀드나 ETF 같은 상품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 알파가 이 포터블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산 쪽으로 움직였다는 의미에서 이게 포터블 알파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디든 내가 선택한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 섹터,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과는 아까 그 지수 선물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인 시장 중립 만들어서 이렇게 없애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좋게 보는 곳으로 요 ETF나 지수연동 뮤추얼 펀드를 활용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포터블 알파고 이런 식의 절차를 알파 트랜스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헤지펀드에서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이유로 간단히 설명을 해봤습니다.